여러분,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한 나라를 떠올려 볼까요? 이들은 찬란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고 국제적인 무역 네트워크의 허브였죠. 하지만 끝내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야,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왜 이렇게 풍요롭고 잠재력 넘치던 나라가 결국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쓰러져야 했을까요? 오늘 늦은 밤 역사에서는 가야가 펼쳤던 처절한 생존을 위한 외줄타기, 그 지정학적 몸부림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서기 1세기경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됩니다. 가야는 마치 거대한 솥단지 안에 놓인 작은 조약돌 같았어요. 동쪽엔 빠르게 성장하는 신라가, 서쪽엔 백제가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남쪽 바다 건너엔 잊을만 하면 욕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던 야마토 정권이 있었습니다. 가야는 이 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야에게도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철이었습니다. 가야는 그야말로 철의 왕국이었죠.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과 뛰어난 제철 기술은 가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교역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철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야의 생명줄이자 외교 무기였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였죠. 가야는 낙동강하구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바다를 통한 국제무역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중국 낙랑군과 대방군, 그리고 바다 건너 야마토 정권까지 가야의 철은 동아시아를 누볐습니다. 이렇듯 가야는 뛰어난 철기 기술과 해상 교역을 바탕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죠.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그 살벌한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등 여러 작은 나라들이 느슨하게 뭉친 연맹왕국이었죠. 이것이 가야의 가장 큰 한계이자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각 소국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웃 가야국을 등지고 강대국과 손을 잡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치 동맹을 맺은 기업들이 서로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파트너를 바꿀 수 있는 상황과 비슷했죠. 이러한 느슨한 결속은 가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3세기 후반, 백제는 마한 세력을 흡수하며 강력한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가야 서쪽 국경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철과 해상무역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탐내던 백제에게 가야는 매력적인 먹잇감이었습니다. 동쪽의 신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며 세력을 키우던 신라에게도 가야의 존재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바다 건너 야마토는 끊임없이 한반도 남부에 발톱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야마토는 가야의 철뿐만 아니라 한반도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노골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 강대국들은 가야의 소국들을 이간질하고 때로는 군사적 압력을 가하며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가야의 왕들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가? 이러한 외교적 줄타기는 4세기 말 한반도의 정세가 격변하며 절정에 달합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위대한 정복자를 맞이하며 북방의 패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거대한 야망은 남쪽으로도 뻗쳐오고 있었죠. 백제는 근초고왕 시대를 지나며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뇌물마립간 시대에 접어들며 급격히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가야는 다시 한번 기로에 섭니다. 그들은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가야에게는 가장 혹독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서기 400년, 한반도 남부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백제는 야마토 그리고 가야 연맹의 일부 세력과 손잡고 신라를 맹렬히 공격했죠. 신라의 뇌물마립간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수도 경주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그는 고심 끝에 당시 한반도 최강국이었던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바로 광개토대왕에게 말이죠. 고구려와 신라는 수십 년간 대치하던 적국이었지만 당장의 위기 앞에서 뇌물마립간은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신라를 돕는다는 명분 아래 한반도 남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속셈이 있었겠죠. 그렇게 5만 명의 고구려 대군이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정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기세로 밀고 내려오는 거대한 폭풍이었죠. 고구려군은 신라를 구원하고 기세를 몰아 백제와 가야연합군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결국 낙동강 하구에 이르러 고구려군은 가야의 심장부까지 짓밟게 됩니다. 가야는 이 전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가야 소국들이 불타 없어지고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백제와 야마토는 간신히 후퇴했지만 가야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죠. 풍요로웠던 철의 왕국은 폐허로 변했고 국제무역의 중심지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고구려의 남정은 가야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야 연맹은 심각하게 와해되었고 이후 가야는 다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죠. 이 비극이 일어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야 소국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강대국의 편에 서서 줄타기를 했던 것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백제와 손을 잡았던 가야는 고구려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았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황폐해진 땅 위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했죠. 5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백제와 신라가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가야 연맹의 중심축은 김해지방의 금관가야에서 고령지방의 대가야로 옮겨갑니다. 대가야는 고구려 남정의 직접적인 피해를 덜 입었던 지역이었고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죠. 대가야는 쇠퇴한 가야 연맹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시키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들은 주변 소국들을 통합하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며 세력 균형을 모색했죠. 때로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때로는 백제와 손잡는 등 생존을 위한 외줄타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세는 가야에게 더욱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6세기 한반도는 또다시 격동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신라는 버풍왕과 진흥왕이라는 두 명의 걸출한 군주를 맞이하며 급격한 팽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진흥왕은 가히 정복군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죠. 그는 한반도 동남부를 넘어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불타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동진 정책은 가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532년 신라 버풍왕은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관가야를 병합해버립니다. 오랫동안 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신라에 흡수되었죠.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영왕은 신라에 항복하고 진골귀족으로 편입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야 연맹의 심장이 하나씩 뜯겨나가는 순간이었죠. 대가야의 왕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한때 형제 같던 나라가 적의 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으니 그 배신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대가야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살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백제와 손을 잡고 신라에 맞서려 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상황은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고 백제의 옛 위상을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에게 가야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신라를 견제하고 남방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였습니다. 554년 역사의 비극적인 전환점이 될 사건이 터집니다. 성왕은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탈환한 후 신라 진흥왕의 뒤통수를 치며 그 땅을 꿀꺽해버립니다. 이에 격분한 진흥왕은 백제의 뒤를 쳐 한강 유역을 완전히 빼앗아버리죠. 신라의 배신에 분노한 성왕은 대가야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합니다. 관산성 전투는 백제와 대가야, 연합군에게 처절한 패배로 기록됩니다. 백제 성왕은 이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대가야 역시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었죠. 이 전투는 가야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가야의 마지막 볼이었던 대가야는 이제 홀로 남겨진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신라 진흥왕은 관산성 전투의 승리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야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란 없었습니다. 562년 진흥왕은 이사부 장군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대가야를 침공했습니다. 특히 어린 화랑 사다음은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대가야의 본성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히는 혁혁한 공을 세웠죠. 사다음의 기습 공격은 대가야, 왕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대가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문이 무너지고 대가야의 왕은 포위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철의 왕국 가야는 562년 마침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백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던 가야의 비극적인 운명은 왜 이렇게 끝나야 했을까요? 가야의 몰락은 단순히 군사력의 열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맹왕국이라는 태생적인 한계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왕권 강화를 통해 단결된 힘을 보여줄 때 가야는 여전히 각 소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느슨한 연합체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작은 회사가 모여 만든 협회처럼 결정은 느리고 통합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죠.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저항하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으려 했고 이는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가야의 지리적 위치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풍부한 철과 편리한 해상 교역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 목표가 되었고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의 적이 되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가야의 역사는 약소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을 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철기 기술과 해상 교역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결속력을 다지지 못하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면서 결국엔 쓰러져 간 것이죠. 하지만 가야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찬란했던 문화와 기술은 신라와 백제, 그리고 야마토 정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야마토 정권의 스에키 토기는 가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가야의 멸망은 한반도의 단일한 강대국, 즉 신라가 주도하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가야의 지정학적 몸부림은 결국 삼국 통일이라는 더 큰 역사의 흐름 속에 흡수된 비극이었던 셈이죠. 사랑하는 늦은 밤 역사 시청자 여러분, 가야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약소국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나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강력한 내부 결속력과 현명하고 일관된 외교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냉혹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야의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야의 운명은 단순한 패배의 기록을 넘어 문 역사가들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하는 숙명적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오롯이 그들만의 책임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과 지정학적 숙명에 갇힌 비극이었을까요? 가야는 태생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풍부한 철 생산 능력은 각 소국에게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강력한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지만 하나의 줄기로 뻗어 올라가지 못하는 거대한 나무와 같았죠. 각 소국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때로는 백제나 신라와 개별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강대국에게는 손쉬운 침투와 분할 통치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서쪽의 백제, 동쪽의 신라라는 강력한 두 국가의 팽창 정책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가야의 비옥한 토지와 전략적 요충지를 끊임없이 탐냈습니다. 특히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륙과의 교류를 확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고 백제 또한 신라를 견제하며 고대 한반도의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가야를 병합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충돌 한가운데서 가야는 마치 부서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압박, 그 악순환 속에서 가야는 고독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 위기를 체감한 것은 금관가야였습니다. 가야 연맹의 맹주 역할을 했던 금관가야는 고구려의 남하 정책으로 타격을 입고 이후 신라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서기 532년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영왕은 신라 버풍왕에게 항복하며 왕국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야 연맹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구영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랜 세월 지켜온 선조들의 땅과 백성을 강대국에게 넘겨주는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과 체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 어쩌면 그는 무의미한 저항으로 더 큰 피를 흘리는 것보다 백성의 안위를 택하는 것이 진정한 왕의 도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금관가야의 항복은 다른 가야 소국들에게는 충격이자 경고였습니다.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 연맹은 급박하게 재편되었지만 이미 강대국의 그림자는 너무나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가야의 시조 이진아 씨는 가야의 굳건한 정신을 세웠으나 후대의 왕들은 점증하는 압박 속에서 고뇌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때로는 백제와 손잡고 신라를 견제하고 때로는 신라에 접근하여 백제를 배척하는 줄타기 외교의 명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신라 진흥왕은 가야를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화랑도를 정비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양성하고 지증왕 시기부터 축적된 중앙집권적 역량을 바탕으로 주변 소국들을 하나둘씩 흡수해 나갔습니다. 가야는 이제 신라의 거대한 삼키기 작전의 마지막 표적이었습니다. 대가야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에 맞섰지만 신라의 기세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특히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면서 백제의 국력이 크게 약화되자 가야는 이제 홀로 남겨진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가야의 왕 도솔지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의 눈앞에는 무너져가는 왕국의 비극적 최후만이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결국 56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대군이 대가야를 공격했습니다. 대가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도였던 고령 일대는 불바다가 되었고 가야의 수많은 백성이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왕궁은 함락되고 도설지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가야의 멸망은 가야 연맹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했습니다. 한반도 남부의 오랜 철기 문화의 중심지였던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야의 멸망이 곧 그들의 모든 것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남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야인들은 신라 사회로 흡수되었습니다.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영왕의 증손자 김유신은 신라의 핵심 귀족으로 성장하여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넘어 가야 출신들이 신라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그 사회에 녹아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가야의 뛰어난 철기 기술과 제철 문화는 신라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가야의 장인들은 신라의 무기 제작과 농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가야금으로 대표되는 가야의 음악과 예술은 신라의 궁중음악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우르기 만든 가야금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 전통음악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우르은 대가야의 악사였습니다. 왕국이 기울어져가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가야의 소리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가야금 소리에는 나라 잃은 백성의 안과 아름다운 고향 땅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우르기 신라로 망명하여 신라의 진흥왕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할 때 그는 자신의 고향인 가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곡을 연주했습니다. 진흥왕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신라의 악사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로써 가야의 문화는 정복당한 민족의 예술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국의 문화에 스며들어 더욱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야는 또한 일본 열도와의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야의 선진 기술과 문화는 외로 건너가 고대 일본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야인들은 전쟁과 혼란을 피해 일본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자신들의 기술과 문화를 전파하며 오늘날 일본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가야계 유물들은 이러한 교류의 생생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토기와 장신구, 그리고 무기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역사의 흔적을 품고 먼 타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야의 멸망은 당시 한반도 고대 국가들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서로를 정복하며 점차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야와 같은 연맹체 국가가 독립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별적인 소국들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더 큰 국가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패배와 소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존재는 강대국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치 체제와 문화가 공존했던 고대 한반도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가야는 연맹왕국이라는 독특한 정치 형태로 수백 년간 번성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중앙의 통치 없이도 각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역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오늘날 분권과 연대라는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가야의 유산은 단지 옛 유적지와 유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고령지산동 고분군 등 가야 고분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물들은 당시 가야의 화려했던 철기 문화와 예술적 감각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갑옷과 투구, 장식품 등은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섬세한 토기들은 그들의 미적 감각을 대변합니다. 가야의 왕릉급 무덤에서는 금동관과 같은 화려한 유물들이 발견되어 당시 가야 지배층의 위상과 문명의 수준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고분들은 가야의 역사가 단순한 기록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땅속에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굴을 통해 가야의 실체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가야라는 잃어버린 왕국을 단순한 문헌 기록 너머에서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가야의 역사와 문화는 세계인의 관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가야의 독창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야는 더 이상 잊힌 왕국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국가의 흥망성쇠, 문화의 전파와 계승, 그리고 약소국의 생존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가야의 역사는 비록 최종적으로는 강대국에 흡수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끈질긴 생명력과 문화적 역량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는 신라와 일본의 발전에 기여하며 한반도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가야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진화하며 영원히 우리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야의 역사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가야인들의 노력은 복잡다단한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선택과 운명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국력이며 무엇이 백성을 위한 길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가야의 꿈은 비록 한반도 남부에서 독립왕국으로 꽃피우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정신과 문화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한 조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쓰러져간 고대 국가 가야.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의 기록이 아닙니다. 가야는 우리에게 자율과 연대, 그리고 문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가야의 왕궁터에는 이제 풀만이 무성하지만 그 아래 깊이 잠들어 있는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진정한 국가의 의미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야는 비록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과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뇌와 선택, 그리고 결국 맞이했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가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야의 영혼은 역사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가야의 역사는 작은 공동체들이 어떻게 시대의 경랑 속에서 자신들의 문명을 꽃피우고 또 어떻게 더 큰 흐름에 통합되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곧 어떠한 존재도 영원할 수 없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과 유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 숨쉰다는 깊은 교훈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가야의 흥망성쇠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역사를 남길 것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야의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늦은 밤 역사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로 성장합니다. 가야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